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환입니다. 오늘은 2025년 가을학기 DTCO 강의 프로젝트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목은 Impact of Recess Geometry on Short Channel Effect in DRAM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DRAM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DRAM이 어떤 구조를 거치면서 발전을 해왔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RCAT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주로 보게 될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요. 숏 채널 이펙트, 채널레스 모듈레이션, 딥을, 펀치드루 등을 볼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간략적인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리세스 구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것입니다. 파라미터는 3개입니다. 첫 번째로는 뎁스 방향, 두 번째로는 width 방향, 마지막으로는 구조 자체가 round, rectangle, sharp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D램에 대한 소개입니다. D램은 Dynamic Random Access Memory를 뜻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나 서버에서 메인 메모리 역할을 합니다. CPU가 계산을 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잠시 저장해 두는 공간이고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사라지는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D램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트랜지스터 한 개와 캐패시터, 즉 1T 1C 구조입니다.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여기 트랜지스터가 있고 여기 캐패시터가 있죠. 캐패시터에 전하가 저장되어 있으면 1, 전하가 없으면 0 이렇게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D램에 저장된 전하, 캐패시터에 저장된 전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보통 리키지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D램은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다시 넣어주는 리프레시 동작이 필요합니다. D램 셀에서 트랜지스터는 계산을 하는 소자가 아니라 캐패시터에 전원을 넣고 빼는 그런 저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D램에는 전하가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 즉 리프레시를 얼마나 자주 해주어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점점 이제 반도체가 스케일링 됨에 따라서 셀이 점점 작아지죠. 그에 따라서 트랜지스터의 길이도 스케일링이 되어감에 따라 계속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숏 채널 이펙트가 발생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오른쪽 위에 딥을 표현하고 있고 왼쪽 밑에는 숏 채널 이펙트에 따라서 VTH가 작아지는 그런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대로 동작이 안 되는 거죠. 원하는 대로 리프레시를 더 자주 해야 되고 꺼져 있어야 하는 상태에서도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비이상적인 행동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서 숏 채널 효과는 D램의 신뢰성을 직접적으로 많이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D램 셀 트랜지스터는 긴 채널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채널이 길수록 숏 채널 이펙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누설 전류가 줄어들고 캐패시터에 저장된 전하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램도 고집적이 필요한 건 당연하죠. 셀 크기는 당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10에서 20 나노미터급 공정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셀 면적은 매우 그럼 작아지겠죠. 이런 작은 구조에서 기존의 플래너 모스펫 형태로 채널을 가져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D램에서는 셀을 면적을 작게 유지하면서도 이펙티브 채널 랭스를 길게 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RCAT, sRCAT, 수직으로 Vertically Stacked DRAM 등 다양한 구조가 모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그런 기술입니다. 따라서 정리해보자면 DRAM은 스케일링의 됨에 따라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숏 채널을 반드시 피해야 하고 롱 채널 특성을 갖기 위해
다양한 구조가 고민되어 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디램이 스케일링이 되어감에 따라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공정 노드가 줄어들수록 동일한 면적 안에서 셀 면적이 감소는 하지만 동일한 면적 안에서도 충분한 전하를 저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100나노부터 20나노까지 이렇게 점점 좁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현대에는 이제 멀티스택 구조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면은 이제 디램 셀이 또 스케일링의 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리텐션 타임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리텐션 타임은 얼마를 주기로 데이터를 리프레시 해줘야 되냐를 뜻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장된 전화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드는 작아지지만 다양한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이 기준이 되는 리텐션 타임을 넘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밑에는 셀 레지스턴스입니다. 셀 레지스턴스는 당연히 공정이 작아질수록 트랜지스터가 작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죠. 스몰 디멘션이 됨에 따라서 저항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해결해야 됩니다. 저항이 증가하면 리드 라이트 속도가 저하되고 센싱 마진이 감소되기 때문에 디램 성능 관점에서는 아주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스케일링의 되어감에 따라서 리텐션 타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좋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셀 레지스턴스는 적당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디램이 어떤 구조를 통해서 채널 랭스, 이펙티브 채널 랭스를 좀 크게 유지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구조가 RCAT, Recess Channel Array Transistor입니다. 말 그대로 채널, 플래너한 모스펫을 만들지 않고 밑에 리세스 구조를 만들어서 게이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왼쪽 아래로 게이트가 깊게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실제 전류가 흐르는 경로가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이 채널에 따라서 둥글게 흐르기 때문에 이펙티브 채널 랭스가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숏 채널 효과를 줄이고 오프 리키지를 줄일 수 있죠. 또한 RCAT 구조는 밑에 여기 둥글게 파여있기 때문에 커버처 곡률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곡률 때문에 전기장의 분포가 달라집니다. 곡률이 생기면 직선에 비해서 전기장이 퍼지게 되고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 직선 구간에서는 전기장이 이렇게 나겠지만 곡률이 있으면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그러면은 효과적으로 이 필드가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널을 만드는데 곡률이 있었을 때가 평면에 비해서 더 힘이 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더 큰 게이트를 걸어야 원하는 만큼의 채널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이냐? 바로 VTH가 상승하게 됩니다. VTH가 상승을 하면 리키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자연스럽게 생기죠. 그래서 기존의 VTH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핑 농도를 높게 하는 것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구조 변형만으로도 VTH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플래너에 비해서 RCAT 구조가 리텐션 타임에 따른 그 두 개를 일단 비교하는 건데요. X축은 리텐션 타임이고요. Y축은 얼마나 이제 실패한 비트가 있는가를 나타내는데 RCAT가 플래너보다 훨씬 더 적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RCAT 구조가 플래너한 모스펫보다 더 효과적이고 좋다는 거죠. 결국 구조적 변화가 데이터 유지 특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은 SRCAT, Sphere Shaped Recess Channel Array Transistor입니다. RCAT를 더 발전시킨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이 리세스 구조에서
원형을 조금 더 파서 구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커버처가 더 크기 때문에 VTH로 이득을 더 볼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 리세스 구조에서도 똑같이 스케일링이 되면 점점 뾰족해질 것입니다. 리세스 구조 때문에. 그럼 뾰족하게 되면 마지막 포인트에서 뾰족해지는 포인트에서 이 필드가 강력하게 뭔가 모이면서 게이트 컨트롤빌리티가 안 좋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채널을 균일하게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RCAT 구조에서 좀 더 좋은 형태를 선택했다, 원 형태를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이트 컨트롤이 더 좋아지고 VTH가 더 파저티브한 쪽으로 밀리는 효과를 이득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div를 나타내는 건데요. sRCAT가 RCAT 구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른 밑에 있는 그래프에서도 sRCAT가 RCAT보다 4비트가 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죠.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RCAT는 3D 채널, 3D 기존의 플래너 채널을 넘어서서 리세스 구조를 선택함으로써 누설을 줄이고 VTH를 높였다. sRCAT는 그것을 더 가속화한 장점을 극대화한 구조이다. 디블과 리텐션을 개선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RCAT는 100나노에서 70나노 공정에서 주로 사용되고 sRCAT는 70나노에서 50나노 공정에서 주로 사용됐습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제가 앞으로 뒤쪽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집중 포인트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뒤쪽에도 RCAT랑 sRCAT 이후에도 D램 구조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만 더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본격적인 시뮬레이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새들 핀팻입니다. 핀팻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럼 새들 핀팻은 무엇이냐? 새들이라는 것 자체가 리세스 더하기 핀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세스 게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리세스 채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펙티브 채널 랭스가 길어지면서 리텐션엔 유리해지고 핀 게이트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게이트가 채널을 좀 더 강하게 잡아서 컨트롤빌리티가 좋아져서 디블이나 바디 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A하고 A 다시 방향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B하고 B 프라임 방향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B와 B 플러스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핀팻 구조를 볼 수 있고요. A와 A 프라임 방향에서는 이 리세스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새들이라는 것은 말 안장을 뜻하는데 이 게이트가 이 핀을 말 안장처럼 이렇게 감싸 안고 있다 해서 새들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S핀에 대한 것이 RCAT보다 여기가 RCAT고요. 위쪽이 새들 핀팻인데요. 약 30% 정도가 성능이 좋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들 핀팻이 단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패싱 게이트에 대한 기들 누설이 생깁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게이트고요. 여기가 이제 패싱 게이트인데요. D램은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이 D램 셀이 모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 다른 워드 라인, 다른 패싱 게이트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워드 라인이 아니라 다른 셀을 원해서 다른 워드 라인을 건드렸는데 이때 패싱 게이트에 전류가 들어가게 되면 드레인 쪽의 영향을 똑같이 커플링에 의해서 상승이 되겠죠. 그래서 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들 자체가 게이트가 음이거나 드레인 쪽이 플러스가 강하게 걸려서 그 효과로 인해 BTBT가 일어나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싱 게이트에 의해서 디블이 영향을 커플링 되어 전압이 상승하게 되면 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이제 Buried Channel Array Transistor BCAT 구조입니다. 먼저 앞에서 제가
발전 과정에서 셀 리지스턴스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셀 간의 셀이 아니라 다양한 뭐 비트 라인이나 워드 라인이나 게이트에 의해서 캐패시턴스, 기생 캐패시턴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SNC와 캐패시터죠. 캐패시터와 BL의 비트 라인에 의한 캐패시터가 큰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로 워드 라인과 비트 라인에 의한 1번 캐패시턴스가 악영향을 주로 미치는 아주 큰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C18 구조는 무엇이냐? 바로 리세스 구조에서 게이트를 밑으로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트라인과 게이트의 거리가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캐패시턴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셀과 스탠다드 셀과 베리드 게이트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 캐패시턴스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게이트와 빈라인, 위쪽의 빈라인의 거리가 멀어지니 당연히 캐패시턴스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워드라인과 캐패시터 자체도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똑같이 캐패시턴스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게이트가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드레인 쪽 방향하고도 당연히 큰 거리가 기존 구조에 비해서 생기겠죠.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패싱 게이트에 의한 기들 또한 기들 누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RCAT 구조에서 SRCAT 구조로 넘어갔고, 그 다음엔 새들핀 펫으로 넘어갔고, 하지만 새들핀 펫은 패싱 게이트에 대한 기들 리키지가 있기 때문에 BCAT 구조로 넘어왔다. BCAT 구조는 기들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워드라인과 빈라인 등 워드라인과 캐패시턴스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셀 리지스턴스도 줄어든다는 이점이 존재한다. BCAT는 20나노부터 현재까지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구조 설명인데요. Vertical Channel Dilem과 Vertically Stacked Dilem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디램을 한 평면에 뭔가 여러 개를 만들었다면 여기서부터는 디램을 더 작게, 더 많이 담기 위해서 2D 평면에서 노는 것보다 3D로 완전 생각해서 올려버리자 라는 것을 뜻합니다. 먼저 왼쪽 버티컬 채널 디램은 트랜지스터 채널을 옆으로 눕히는 게 아니라 기둥처럼 위로 세워서 면적을 줄이는 접근입니다. 바닥 면적을 줄이기 때문에 같은 칩 면적에서 더 많은 셀을 넣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플로팅 바디 이펙트입니다. 여기 위쪽이 바디이고 밑에가 게이트가 지금 잡고 있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인데요. 여기는 서브스트레이트나 바디 쪽에 GND 같은 것이 연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즉 플로팅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쪽에서 채널 쪽에서 바디 쪽으로 뭔가 홀이 생긴다면 홀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홀이 계속 쌓이면서 바디의 전이가 바뀌게 되고 그 결과 VTH도 변화하면서 다양한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래서 벌티컬 채널 디램은 이 바디 플로팅 효과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가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구조인데요. 버티컬리 스택 디램입니다. 똑같이 스택이긴 하지만 쌓는 방향이 다릅니다. 왼쪽에서는 채널을 위쪽으로 세웠다면 오른쪽에서는 채널을 똑같이 뭔가 오른쪽으로 세우지만 그것을 위쪽으로 많이 세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위로 많이 쌓기 때문에 공정이 좀 복잡해지고 배선 같은 경우도 조금은 어려워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 왼쪽에 보면 스테어케이스 빈라인이라고 있는데 빈라인을 옆으로 빼가지고 조금씩 깎아지는 계단 형식의 빈라인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빈라인 컨택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직사각형으로 세워버리면 위쪽에서부터 컨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조금씩 여기서 빈라인 컨택을 하려면 각 층마다 결국 컨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는 이렇게 스테어케이스 구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구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뭐 트레이드 오프가 당연히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빈라인이 이렇게 호리젠탈한 방향이기도 한데 버티컬리 스택 드램에서는 워드라인이 호리젠탈한 구조도 있습니다. 즉 내가 어느 곳에 쓰인 어떤 구조를 쓰이는지는 트레이드 오프를 잘 고려를 해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 버티컬리 스택 드램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HBM, High Bandwidth Memory입니다. 바로 D램을 다이 자체를 여러 장 쌓는 것이죠. 요새 HBM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다이 같은 거를 평면 호리젠탈한 방식으로 연결을 했고 그러면 연결되는 신호 자체가 경로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HBM을 통해서 TSV 공정을 이용하면 연결되는 통로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신호가 멀리 돌아가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 대역폭, 하이 밴드위스가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뭐 CPU나 GPU에서 HBM 스택을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여기까지가 제가 D램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면 D램은 이펙티브 채널 스케일링의 되어감에 따라서 이펙티브 채널 렌스를 길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D램의 구조를 고민을 해왔다. 어떤 구조를 선택을 해야 이펙티브 채널 렌스를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가 RCAT, Recess Channel Array 트랜지스터였고 하지만 그것은 점점 스케일링의 되어감에 따라 뾰족해지기 때문에 결국 게이트 컨트롤빌리티가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게 Sphere Recess Channel Array 트랜지스터 SRCAT다. 뾰족한 부분 대신 원형을 선택함으로써 곡률을 선택을 하고 곡률이 좋아지고 그 결과 이펙티브 채널 렌스도 더 길어지면서 리텐션도 좋아진다. 그 다음 나왔던 것이 이제 새들 핀팻. 새들 핀팻은 핀팻 구조를 선택을 하고 리세스 구조까지 선택을 해서 게이트 컨트롤빌리티도 좋아지지만 문제가 패싱 게이트에 의한 기들 리키지가 있다. 이 패싱 게이트에 의한 기들을 억제하고 셀 리지스턴스를 억제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베리드 게이트 BCAT 구조이다. BCAT 구조에서 좀 더 발전한 것이 버티컬 채널 디램이고 더 발전된 하지만 버티컬 채널 디램은 플로팅 바디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버티컬리 스택 디램이 요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디램 구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저는 시뮬레이션에서는 RCAT 구조를 중심으로 결과를 볼 생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간략하게 쇼 채널이 되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D램 쇼 채널 이펙트는 한마디로 트랜지스터 채널이 너무 좁아지면서 게이트가 채널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리키지가 새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D램은 데이터를 캐패시터에 전화로 저장하기 때문에 이 리키지가 많이 될수록 데이터가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리텐션을 더 안 좋아진 거고 리프레시를 더 자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성능에 아주 악영향을 끼친다 라고 제가 요약을 하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쇼 채널 이펙트. 첫 번째로는 이제 쇼 채널이 될수록 VTH가 점점 작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채널이 짧아지면 소스 드레인의 공필 영역이 채널 안으로 파고들면서 게이트가 만들 디플리션을 나눠 갖게 됩니다. 차지 쉐어링이죠. 결과적으로 게이트가 채널을 인버전하기 위해 필요한 전압이 줄어들어 VTH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예, 두 번째로 대표적인 것이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교수님도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해 주셨던 디블입니다. Drain Induced Barrier Lowering. 드레인 전압이 커지면서 채널의 에너지 장벽이 낮아져서 같은 게이트 전압에서도 더 쉽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 결과 숏 채널에서 이 디블이 발생하면 substrat 커런트가 굉장히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프 리키지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드램에서는 이 substrat 리키지가 캐패시터의 전압을 계속 빼어가기 때문에 리텐션이 매우 나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펀치 뚜루입니다. 펀치 뚜루는 무엇이냐? 채널이 짧아지고 VDS가 커지면서 드레인 쪽의 디플리션이 소스 쪽의 디플리션과 이어지면서 게이트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고 결국 전류가 뚫고 흐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substrate 전류와 SS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채널레스 모듈레이션이 있죠. VDS가 커지면 핀치 오프 지점이 점점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소스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펙티브 채널 랭스가 더 짧아진 것처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 영역에서도 보시다시피 전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까지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본격적인 시뮬레이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리세스 구조를 선택을 해서 세 가지 파라미터를 달리하면서 이 파라미터들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리세스 게이트의 뎁스입니다. 네,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게이트고요. 여기가 디알렉트릭, 밑에가 substrate, 위쪽 초록색이 소스와 드레인, 위쪽이 메탈 컨택입니다. X는 100나노 정도로 했고 Y는 32나노 정도로 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방향이 X 방향이고요. 이쪽 방향, 이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Y 방향입니다. substrate depth는 150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EOT thickness는 2나노미터 정도로 했고요. 리세스 채널은 여기 방향이 40나노, 그리고 뎁스는 이때 10나노부터 80나노까지 설정을 바꿔가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2003년에 나온 이제 VLSI 테크놀로지에 The Breakthrough in Data Retention Time of DRAM Using Recessed Channel Array Transistor for 88 nanometer feature size and beyond 라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도 그렇고 다른 디램을 실구현한 논문에서 75나노미터의 게이트 길이와 150나노미터의 리세스 뎁을 사용을 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디블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실제로 연구를 한 논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시뮬레이션에서 RCAT 단일 소자를 적용을 해 봄과 동시에 3D 구조이기 때문에 이 계산 부담과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시뮬레이션 도메인을 100나노와 32나노로 정했고 Z 방향을 이제 150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먼저 S축을 여기 40 정도로 둔 이유는 숏 채널이 충분히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설정을 한 것이고요. 이 Z 리셋 스텝은 10에서 80 정도로 한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75일 때 150 정도를 구현한 논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40 정도를 했기 때문에 그 절반, 150의 절반, 한 75 정도 수준으로 설정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스케일을 적용을 한 거고요. 이 뒤에서부터는 뎁스 방향을 80나노부터 10나노씩 점차 줄여가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정말 쇼채널 이펙트는 있을지, 디브는 어떻게 되며 오프 리키지는 어떻게 되고 सब스트레이트 스윙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Z 방향은 150 정도로 설정을 해서 충분히 좀 여유를 주어서 뎁스 변화를 시키더라도 그런 어떤 악영향이 없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네,
이제 구조를 설명을 했으니 간단하게 코드도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80나노부터 40나노, 10나노까지 줄이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고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스트럭처는 이 코드가 되고 이 메시 코드는 이렇게 짰습니다. 네, 여기 잠깐 오타가 있는데 도핑 컨센트레이션입니다. 오른쪽 분홍색으로 표현된 것이 이제 드레인 쪽의 컨택이고요. 왼쪽이 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핑은 이렇게 소스와 드레인 쪽에 잘 되어 있고 바디 쪽에 सब스트레이트에 맞게 도핑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필드를 보시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게이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리세스 구조이기 때문에 이건 10나노일 때고 이건 80나노일 때인데요. 뎁스가 게이트에 의해서 지금 이 필드가 잘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너 쪽에는 이렇게 좀 빨간색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급격하게 이제 꺾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필드가 강하게 모이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이 필드이긴 한데 동시에 마지막에 게이트 볼티지를 0.7 주고 드레인 볼티지를 1V 주었을 때 나타내는 이 필드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처음에는 게이트 볼티지만 0.7V를 잡고 있고 드레인 볼티지가 0V이기 때문에 균일하게 이 필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은 드레인인 볼티지가 1V 걸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 끝에만 좀 집중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게이트가 0.7인데 드레인은 1.0이니 이쪽 부분은 대충 0.3 정도 차이가 나고 왼쪽은 소스가 0V가 당연히 걸려 있을 테니까 0.7V 정도 차이 나는 것을 간단하게나마 생각을 해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왼쪽 소스 쪽에는 전기장이 좀 있지만 오른쪽 드레인 쪽에는 약하게 좀 드레인 쪽 부분의 게이트는 약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저희가 생각을 했던 그 이상적인 것과 아주 잘 맞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도 꼭지점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좀 되어 있죠. 이 홈을 깊게 파서 게이트가 아래로 내려가면 바닥 쪽에 모서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 필드가 집중되는 그런 것인데요. 코너가 날카롭기 때문에 그 전이가 짧은 거리에서 급격하게 변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전압을 걸어도 그쪽에서 강하게 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 코너가 또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제가 리세스 구조가 계속 줄어들에 따라서 뾰족해지고 결국 그것이 게이트 컨트롤빌리티가 안 좋아진다고 앞쪽 디램 구조에서 발전되어 온 역사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그래프 해석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0나노부터 10나노씩 줄여서 80, 70, 60, 50, 40, 30, 20, 10 뎁스 10나노미터의 뎁스가 될수록 이제 트랜스퍼 커브 게이트 볼티지를 0부터 0부터 1까지 건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아까 실수가 있었는데 여기 이 필드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게이트 볼티지가 0.7V 걸렸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그 뒤쪽에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그냥 여기서는 게이트 볼티지를 걸어서 이 필드가 잘 형성되는지를 보려고 한 것이고요. 이것은 이 두 번째에서는 이제 드레인을 애초에 0.7V를 걸어준 상태에서 이제 게이트 볼티지를 0부터 1까지 그 0부터 1까지 서서히 올려가면서 결국 끝에는 게이트 볼티지가 1이 되고 드레인은 0.7이 되고 소스는 0이 걸려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이것은 드레인 볼티지를 0.7V 걸었을 때 게이트 볼티지가 0부터 1까지 어떻게 되는지 트랜스퍼 커브를 보여준 것입니다. 먼저
이제 10나노, 20나노, 30나노를 보면 오프 리키지가 sub스래시 리키지가 상당히 큼을 볼 수 있죠. 10나노에서는 거의 10의 마이너스 8승 수준까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승 수준까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크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수치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고요. 결국 이것만 봐도 뎁스를 줄이면 이펙티브 채널 렌스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쇼 채널 이펙트가 저는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결과가 이렇게 트랜스포 커브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즉 뎁스가 줄어들수록 이제 쇼 채널이 되면서 오프 리키지가 상당히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뒤에는 이제 제가 디브라고 sub스래시 홀드 스윙까지 볼 것인데, 일단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뎁스가 점점 줄어들수록 아이온 커런트도 조금씩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나노, 20나노, 30나노에서는 쇼 채널 이펙트로 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80나노, 70나노, 60나노 쪽에서도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뎁스가 줄어들면서 이펙티브 채널 랭스가 80에서 70, 70에서 60, 60에서 50으로 갈수록 줄어들겠죠. 그에 따라서 이제 채널 저항이 감소하면서 실제 채널 랭스도 좀 줄어들면서 전자가 이동하는 경로가 짧아지기 때문에 전류가 미세하게 증가한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한 해석이 10나노, 20나노, 30나노에서도 동일하게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뎁스가 좁을 때는 쇼 채널 이펙트 효과가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뎁스가 80에서 10나노로 줄어들수록 아이오프 리키지가 굉장히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디램 관점에서는 리텐션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이 10나노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전류가 뜨는 것을 보아하니 저는 여기서 펀치스루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제가 과연 10나노에서 펀치스루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로 난 것인지 궁금해서 이제 게이트 볼티지를 0.7로 고정을 하고 드레인 볼티지를 한번 달리하면서 아웃풋 커브를 찍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80나노일 때는 거의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60나노미터까지부터는 조금씩 아주 조금이지만 늘어난다고,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이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른쪽 위쪽이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이죠. 그래서 뎁스가 줄어들수록 확실하게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이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숏 채널로 갈수록 드레인 쪽 디플리션이 채널 안쪽으로 더 파고들면서 핀치 오프 지점이 소스 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과연 펀치 뚜루가 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펀치 뚜루가 나면 이제 VDS가 강하게 걸렸을 때 정말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특정 포인트를 중심으로부터 VD가 올라갈수록 전류가 천천히 증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확 증가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펀치투로 영역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2.5V까지 찍어봤습니다. 똑같이 게이트 볼티지는 10V로 게이트 볼티지는 0.7V로 유지를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10나노일 때는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이 굉장히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지만, 펀치투루 앞에서 봤던 펀치투루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막 증가하는 것은 아직 보이진 않긴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비이상적인 모델, 제가 지금 엠모스 CMD 파일에서 리컴비네이션 항을 추가를 했는데 BTBT나 이런 것은 따로 고려를 하진 않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수렴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도 같아서 일단은 리컨비네이션 정도만 넣었는데요. 그 영향 때문일 것이라고 조금은 생각을 합니다. 혹은 이제 2.5V가 너무 작았을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펀치투루가 명확히 보이진 않았지만 10나노에서는 정말 쇼채널 이펙트에 의해서 채널레스 모듈레이션이 정말 많이 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0나노에서는 채널레스 모듈레이션이 거의 나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참고했다는 그 논문 103 75 나노미터 게이트 위스에서 리세스 뎁스를 150 정도로 했다는 것, 그 스케일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뎁스의 80이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그런 디램 동작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80나노일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60나노까지는 80, 70, 60나노까지는 괜찮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50나노부터는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이 조금씩 보이며 40, 30, 20, 10 정말 줄어들수록 숏 채널 이펙트가 정말 심해진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찍어본 게 있습니다. 아까 그 오프리케지가 굉장히 10나노에서 증가를 했었잖아요. 트랜스포 커브에서. 그래서 혹시나 제가 마이너스 볼티지까지 한번 찍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얼마나 전류가 뜨는지도 보고 싶었고 혹시 기들이 발생할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일단 찍어봤는데요. 먼저 일단 10나노일 때는 굉장히 여전히 큼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80나노 안정적이라고 보았던 80나노도 0볼트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볼트까지 거의 지금 마이너스 10의 14승에서 10의 뭐 19승 거의 10의 4승 정도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원래 같으면 저는 0볼트에서 이제 오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류가 수렴되어야 하잖아요, 한쪽으로. 근데 마이너스 0.7V까지 게이트 볼티지가 되어서야 서서히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일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먼저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거기 때문에 BTBT는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고 RSH, 제너레이션 리컴비네이션 메커니즘만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리셋 스텝스가 뭐 60, 70, 80일 때는 SS나 DV를 정상 범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채널 전기장은 충분히 잘 제어되어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VGS가 0인 곳에서 드레인 커런트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 것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SS나 DV는 정산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쇼채널 이펙트는 확실히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아마도 이 오프 스테이트의 전류는 서브스트레홀드 전류보다라기보다는 뭔가 디플리션 리즌 내에서 발생하는 뭔가 제너레이션 커런트, 제너레이션이나 리컨비네이션에 의한 그런 커런트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전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VGS는 0이지만 채널은 이미 꺼진 상태이지만 뭔가 리세스 측면이나 바닥에 디플리션 영역이 좀 있어서 그런 캐리어 때문에 드레인으로 좀 전류가 흘렀을라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VGS가 마이너스임에도 조금 더 가야 그 세츄레이션이란 말이 정확하진 않겠지만 수렴되는 영향이 보이게 되고 이것은 이제 아마 제너레이션과 리컨비네이션 모델이 정의하는 그런 오프 스테이트 아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너레이션이나 리컨비네이션 그 메커니즘에 의한 해서 전류가 좀 이렇게 수렴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생각을 해본 게 BTBT 터널링 모델을 추가를 했더라면 아마 음수 VGS 영역에서 추가적으로 뭐 기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리하자면
VGS가 0 밑으로 내려가도 좀 비이상적인 그런 리키지가 관측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디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뎁스가 80나노일 때 드레인 볼티지가 왼쪽은 여기 높게 뜬 거는 0.7V일 때, 밑에는 드레인 볼티지가 0.05V일 때를 나타내고요. 왼쪽은 일반 스케일이고 리니어 스케일이고 오른쪽은 로그 스케일입니다. 이건 이제 뎁스가 10나노인데 쇼채널 이펙트가 확실히 낮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디블에서도 그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죠. 위쪽이 0.05 드레인, 밑에가 0.7 드레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채널 뎁스에 따라서 이제 디블을 다 제가 측정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10나노와 뭐 40나노 그리고 80나노일 때에 그 각각 0.7과 0.05 드레인 볼티지가 걸렸을 때 어느 정도를 나타내는지를 표현한 그래프이고요. 오른쪽은 디블을 정확히 측정한 그런 그래프입니다. 10의 마이너스 7승을 기준으로 온커런트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방금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나노로 갈수록 당연히 디블이 안 좋아지겠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채널 뎁스가 150나노인 조건에서는 이제 뎁스에 따라서 디블이 300mV 이상 개선된다고 보고가 되었는데요. 저희 데이터에서도 뭐 80일 땐 40이었고 10나노일 뎁스가 10나노일 땐 디블이 340 정도 육박했기 때문에 똑같이 300mV 정도 차이가 났다. 즉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300mV급으로 디블이 개선되었다. 보통 그리고 그 논문에서도 정상적인 이제 RCAT 구조가 대략적으로 디블이 20에서 뭐 100나노 정도로 위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산 범위라고 봤던 60, 70, 80 나노 앞에서 채널레스 모듈레이션이 거의 없었던 60, 70, 80 나노볼트에서는 40대로 디블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저의 테스트 결과는 디블은 충분히 60, 70, 80 나노에서 합리적인 값이다. 당연히 위쪽으로 갈수록 디블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SS를 봤습니다. 서브스트레시 홀드 스윙이죠. 로그 스케일에서 기울기를 구했고 그 역수를 취하면 서브스트레시 홀드 스윙이 어느 정도인지 나오게 됩니다. 이 또한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80나노와 60나노일 때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79 거의 80에 육박하는 그런 SS를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위쪽으로 갈수록 SS가 급격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SSDM 그 논문에서도 SS 그 그래프에 그 완전 정확한 값은 안 나와 있었는데 그래프를 보아하니 대략적으로 90에서 150 정도가 정상적인 범주로 포함되어 있었고요. 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뮬레이션 값도 80 정도에서 놀고 있는 이 SS 값도 충분히 정상적이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논문에서는 90에서 이제 150 정도가 SS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40나노까지만 가도 그리고 30나노까지 심지어 30나노는 쇼채널 이펙트가 눈으로도 보였는데 100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죠. 제가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아마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바디오코나 기생 성분, 뭐 기들 등등 다양한 요소를 주는 것들이 많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이상적으로 나와서 30나노일 때도 딱 100 정도로 위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뎁스가 낮아질수록 SS는 안 좋아진다는 그런 트렌드는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요. 그 트랜스퍼 커브에서 당연히 쇼채널 이펙트가 나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이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7승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VTH가 뎁스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펙티브 채널 랭스가 길어지기 때문에 VTH가 오른쪽으로 밀림이 당연히 육안으로도 충분히 확인되고 있음을 보입니다. 10나노일 때는 이게 쭉 따라가면 보면 80나노일 때는 거의 뭐 0.5V를 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정리해보면 뎁스가 커질수록 이펙티브 채널 랭스가 커지기 때문에 VTH도 오른쪽으로 많이 밀리고 오프리키지도 좋아지고 디브리나 SS도 확연히 개선되었다가 저의 논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위스입니다. 구조 똑같고요. 예, 위스를 40나노부터 10나노까지 줄여서 관측을 해보았습니다. 네, 트랜스퍼 커브입니다. 당연히 저의 예상과 같게 40나노에서 30, 20, 10나노로 갈수록 오프리키지는 안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아까처럼 10의 마이너스 8승 수준으로 오프리키지가 안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스트럭처에서 50나노미터 정도를 기준으로 채널 랭스, 그 레세스의 뎁스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 보셨다시피 네, 이게 80, 70, 60, 50이죠. 80, 70, 60은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리세스 뎁스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60 정도는 살짝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있습니다. 즉 저도 살짝의 쇼 채널 이펙트가 있는 뎁스를 설정을 해야 위스를 좁히고 늘렸을 때도 쇼 채널 이펙트를 더 잘 볼 수, 위스에 의한 쇼 채널 이펙트를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80나노미터보다는 50나노미터를 선택을 했습니다. 80을 선택을 만약에 했다면 리세스 뎁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위스를 줄여도 뭔가 쇼채널 이펙트 같은 것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네, 오프리키지는 점차 10나노로 갈수록 안 좋아졌다. 하지만 여기서 저의 고민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일단 아이온 커런트를 보면 20, 30, 40일 때는 아이온이 거의 비슷비슷하긴 한데요. 트렌드를 보면 이 10나노는 좀 밑에 있죠. 즉 10나노에서 아이온이 좀 미세하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앞에서는 뎁스를 조정을 했을 때 뎁스가 좁아질수록 이제 아이온도 커지는 것을 봤죠. 비단 10나노 쪽뿐만이 아니라 80에서 70, 70에서 60 이렇게 10씩 적어질 때 조금씩 아이온이 커졌는데 여기서는 그 트렌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낸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뎁스가 줄어드는 방향은 이렇게 줄어들죠. 이렇게. 그러면 이펙티브 채널 랭스를 고려를 했을 때는 왼쪽에서도 줄어들고 오른쪽에서도 똑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위스를 줄였을 때는 이쪽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똑같이 뎁스 10나노를 줄이고 위스 10나노를 줄이더라도 이펙티브 채널 랭스 관점에서는 뎁스 방향으로 줄이는 게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스 방향에서는 그 영향이 덜하다. 그래서 앞에서 미세하게 뎁스를 줄였을 때 아이온이 그런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위스를 줄였을 때는 아마 그 효과가 좀 미미해서 안 나타난 것이 아닌가 라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내 정확한 해석인지는 저도 완벽하게 100% 확신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스를 줄였을 때도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제 뎁스를 줄이는 것보다 위스를 줄이는 게 아이온 방향에서는 좀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해석도 가능하죠. 즉 아이온을 내가 좀 더 잘 보고 싶고 좋은 성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위스보다는 이제 뎁스를 줄이는 것이 좀 더 좋겠구나라는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네, 다음으로는 이제 디블입니다. 똑같이 드레인 볼티지 0.7이고 0.05일 때를 봤고요. 왼쪽은 리니어, 오른쪽은 로그 스케일입니다. 위스가 40일 때고요. 네, 10나노일 때 앞에 40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디블이 안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디블을 정리를 한 거고 10, 20, 30, 40일 때 디블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0나노일 때는 46.3 그리고 점점 좁아질수록 10나노까지 갈수록 디브는 183 정도로
즉 위스가 좁아질수록 디블이 나빠진다. 저희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직관과 정확히 부합하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딥을 46.3은 굉장히 안정적인 수치이고요. 두 번째는 서브스트레시 홀드 스윙입니다. 79.1에서 40나노 위스일 때 10나노일 때 위스는 104까지 엄청나게 서브스트레시 홀드 스윙이 안 좋아진 건 아니지만 그 트렌드 자체는 안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쇼 채널 이펙트가 뎁스 방향보다는 덜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확실히 나타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이게 위스 방향과 뎁스 방향에 따라서 디블과 서브스트레시 홀드 스윙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뎁스 방향을 조절했을 때 위스 방향 조절보다 서브스트레이트 홀드나 디블이 명확히 너무 안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건 레디어스가 아니라 이건 이제 렉탱귤러 레디어스라기보다는 이제 곡률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본 것인데요. 세 개의 케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좀 렉탱귤 같은 좀 둥근 렉탱글이래. 그 일반 리세스 구조처럼 좀 둥근 그런 레디어스가 좀 있는 그런 모형을 만들었고요. 최대한 이제 저희 코드에서는 원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그나마 원에 좀 가깝도록 제가 코드를 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직사각형, 마지막으로는 아주 뾰족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필드가 국소적으로 모여서 게이트 컨트롤빌리티가 안 좋아지는 것을 정말로 보고 싶었기 때문에 마지막 샤프한 모형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원리를 좀 말씀드리자면 왼쪽은 바닥이 둥글고 코너가 좀 완만한 구조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바닥이 뾰족해지죠. 코너가 날카로워집니다. 이 필드가 코너에서 집중되면 기들이나 비트비트 같은 것이 리키지가 날 수 있고 실내서 측면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쪽에 극부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게이트 컨트롤빌리티가 안 좋아지고 디블이나 SS 같은 것이 안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제 예측이 맞았는지.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더 이 필드가 나오는 거고요. 왼쪽은 라운드 구조, 그나마 라운드 구조, 오른쪽은 샤프한 구조입니다. 보시다시피 같은 이제 게이트 볼티지 1V를 걸었을 때 드레인 볼티지가 0.7V를 걸렸을 때 이 필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본 것인데요. 샤프한 구조일수록 좀 더 빨간 걸 볼 수 있죠. 이 필드가 더 많이 형성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뾰족뾰족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강하게 이 필드가 모인 것이고 이것이 정말 게이트 컨트롤빌리티가 안 좋아질지는 이제 그 뒤에 그래프에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만 이 필드 자체가 국소적으로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한 예측을 할 수가 있죠. 네, 이제 라운드 구조와 렉탱글 구조와 샤프 구조입니다. 왼쪽이 리니어, 오른쪽이 로그 스케일이고요. 이제 아이온 커런트 관점에서 보면 이제 라운드 구조, 렉탱글 구조, 샤프 구조 순으로 아이온이 좋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예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구조이고요. 아이오프에서는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아이온에서는 라운드나 렉탱글이나 샤프 구조가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심지어 이제 샤프에서는 이펙티브 채널 랭스가 주는 거죠, 사실. 렉탱글에 비해서 이게 좀 더 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펙티브 채널 랭스가 줄어야 할 텐데, 그럼 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온이 좀 더 커져야 할 텐데, 이 구조 자체가 뾰족하다 보니까 아이온이 훨씬 안 좋아졌다. 구조가 큰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디블입니다. 각각 라운드와 렉탱글과 샤프를 볼 수 있고, 저희의 예상처럼 샤프에서 디블이 가장 안 좋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라운드에서는 49.8, 렉탱글에서는 61.1. 앞에서 말씀드린 안정적인 수치에 포함이 되고요. 샤프 구조에서는 287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디블을 나타났음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브스트레이트 홀드 스윙인데요.
라운드랑 렉탱글에서는 좀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렉탱글이 조금 더 이제 안 좋고요. 샤프가 가장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값 자체는 이제 디블에 비해서 크게 음, 큰 디블만큼 엄청 안 좋아진 건 아니지만 트렌드 자체가 안 좋아지는 것은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자료들을 통해서 둥근 리세스 구조가 전기장 분산 측면에 유리해서 VTH를 오른쪽으로 당기는 것도 명확히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뭐 CM-6승을 기준을 잡아서 보자면 확실히 라운드, 렉탱글, 샤프로 갈수록 VTH가 여기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게 그 VTH가 커졌다고 해서 이득인 건 아닙니다. 즉 샤프로 갈수록 VTH가 밀린 거는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 좋은 것이 아니라 서브스트레이트 홀드 스윙도 낮아지고 디블도 커지는 그런 악영향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헷갈릴까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앞에 뎁스에서는 뎁스 나노가 커질수록 깊어질수록 VTH가 밀리는 것이 좋은 효과였는데 여기서는 샤프 구조로 갈수록 게이트 컨트롤빌리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채널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악영향으로 샤프 라운드에서 렉탱글, 렉탱글에서 샤프로 갈수록 VTH가 안 좋아졌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 여기서는 따로 이제 아프 커브는 찍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 구조 자체만으로도 샤프로 갈수록 디블과 SS가 안 좋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디램 RCAT 구조에서 리세스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뎁스를 바꿔보고 위스를 바꿔보고 구조 자체를 한번 바꿔보는 것으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리세스 뎁스에 관해서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펙티브 채널 렌스가 증가하면서 게이트의 제어력도 커졌고 그 결과 디블과 서브스트레이트 스윙이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오프 전류도 급격히 감소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리세스 구조 자체가 등장을 한 그 이유 자체와 굉장히 잘 맞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위스입니다. 네로우 위스가 될수록 SS와 디블이 당연히 안 좋아졌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와 굉장히 잘 일치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라운드, 렉탱글, 샤프 구조를 보았습니다. 바닥이 날카로워질수록 꼭지점에 전기정이 강하게 집중되면서 게이트 컨트롤빌리티가 안 좋아지면서 VTH가 오른쪽으로 굉장히 밀리는 채널의 형성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것을 보았고요. 게이트 컨트롤빌리티가 안 좋아짐을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둥글 그런 라운드 구형일 때가 디블과 SS가 가장 좋았다는 그런 저희의 직관과도 굉장히 잘 일치하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해주신 홍성민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정승우 조교님도 잘 매번 답변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퍼런스는 이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